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는 영국 사람인데 이름이 참 웃겨요. 화이트 찐대가리. 좀 거시기하다 이름이. 이게 서양 놈들이 근본 없는 놈들이라서 이름들이 보면 지어야 되게. 일본도 그렇고 어디 하여튼 뭐 지명 물건이 있다고 만년필에서는 뭐 파버카스텔 파버하면 뭐 대장쟁이 되고 농구지.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막 뜻이 되게 한자 뜻이 되게 좋잖아요. 한자예요. 한글이 좋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세계가 사물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는 이 사물을 하면은 사물은 사학형을 좀 떠올리시잖아요. 사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물과 과정의 차이는 사물은 A는 A. 네. 저번에 얘기한 자기동이 있어. 자기동이 있어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네. 이게 사물의 특징이거든요. 사물이 또 원래 그렇진 않지. 좀 비교해서 얘기하면은 여기서 화이트헤드가 말한 맥락에서 보면 사물은 이런데 과정은 A는 A는 A가 아니에요. 아니지. A는 A이기도 하고 A가 아니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 네, 이게 정확하지. 자기 동일적이지가 않아요. 자기 동일 아니고 나는 나이기도 하고 나가 아니기도 하고. 네. 아니면 이것도 있잖아요. 나는 비슷한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과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미 나는 어렵잖아. 나는 나이기도 하고 내가 아니기도 하고 나가 나기도 하고 그때잖아요 이게. 네, 이거 심한 거 이게. 그래서 또 이제 과정은 우리 저번에 주역을 보강해야 되는데 그 음양 오행에 방이라는 거는 동쪽이 모이고 남쪽이 불이고 가운데가 토고 서쪽이 금이고 세 글자로 오랜만에 쓰니까 아직 그래. 서쪽이 금이고 북쪽이 물이고. 그래서 이제 음양오행 점쟁이들 음양오행 보면 이제 나무가 불을 낳고 불이 불타고 나무는 재가 돼서 흙이 되고 흙에서 쇠가 나오고 쇠에서 물이 생기는 거는 옛날에 여러분 여름 되는데 여름에 이제 그 머그컵에 쑥이 생기잖아요. 옛날에는 물이 생긴다고 이렇게 묻어서 미시 그 비과학적이죠. 새가 땀을 흘리는 거지. 그다음에 물이 또 나무를 키우고 이게 이제 생하는 거고. 이 동양 철학하고 되게 유사해요.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이. 그다음에 불이 쇠를 우기고 쇠가 나무를 도끼로 자르고 나무가 흙에서 뻗어나오면서 흙을 파헤치고 흙이 물을 막고 물이 불을 끄죠. 이거는 이제 생과 극자는 까먹다. 극자. 이게 극자. 그게 상생상극이라고 해가지고 관계성, 유기체 철학이라고 해요.
화이트헤드는 이제 이거는 화이트헤드를 대표적인 서양의 위치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생명체는 이런 게 아니죠. 생명체는 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생성, 뭐 사건도 되게 중요한 사건도 이제 잠깐 반짝 그 양자역학의 그 입자처럼 소리자는 까박까박 이렇게 막 사건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제 사건의 흐름이 약간 형태를 이루면 이제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 같은 과정도 그거는 사물화를 인간을 사물화시키는 거죠. 사물화. 그거는 인간 형성하는 과정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근데 그게 또 너무 나쁜 것만은 아니고 보통은 안 좋지만 또 절도 이런 거 있어야 되니까 절도가 필요할 수 있고 약속은 있어야 되니까 약속 지키는 사람들은 필요하긴 한데 그게 너무 심하면은 저기 억압과 폭력과 이제 권위주의, 독재 이런 게 전체주의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물어보려고 했던 거 다시 물어봐요. 성함이 이호? 예. 네. 그 하이젠베르크의 불합성성이랑 힐베르트의 형식주의를 논한 논리는 그 독립된 객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으로 동일한 패러다임으로. 네, 그렇죠. 그 양자역학의 불확실성을 논파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힐베르트의 형식주의를 논파했는데, 그런데 또 맞아 얘기해요. 예? 더 할 얘기 있으면 더. 네. 어쨌든 동일한 아까 그 뭐라 했죠? 마지막 다시 한번 얘기해요. 패러다임으로 동일한 이제 논리로 논파가 된 건지 아니면 공유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있는지. 저 그건 아까 놓쳤는데.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이 뉴턴 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을 논파한 것하고 힐베르트의 형식주의를 베델이 논파한 게 동일한 논리냐? 비슷하긴 한데 논리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논리적으로는 비슷하고 근데 이제 그 베델의 논리는 이 수학이라는 어떤 논리와 정신의 차원의 논리고 양자역학은 물질의 차원의 논리라는 좀 차례죠. 논리는 거의 되게 비슷해요. 거의 그러니까 베델의 논리가 양자역학에 거의 부합해요.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그 근원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적용되는 게 수에 적용되느냐, 수와 논리에 적용되느냐, 아니면 진짜 만져지는 실제라고요. 실제로 할 때, 여러분 이거 달라요. 이것도 알아서 상식이 나는데, 실제하고 다르죠. 실제로 할 때 그런 거고 비슷하긴 한데 실제로는 형용사죠. 부사인가? 부사. 동사를 보이는 실제는 실제적인 존재. 실제로 존재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양자역학은 실제에 대한 논리고 그리고 베델은 관념에 대한 논리. 그렇게 해서 두개 써요. 또 아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까 그 전타임의 다른 내용에 대한 질문인데. 네, 그리고 전타임을 들고 제가 보강 올린 거 물어봐도 돼요. 보강 올린 것도. 아까 대중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무한의 영역에서는 대중률이 투명히 되지 않는다 했는데 그럼 수학에서 참이나 거짓이 아닌 제 3의 상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무한에서는 그게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무한에서는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가 없어지니까 무한에서는 무한을 존재라고 해야 되는지 비존재라고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으니까 무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참거짓 같은 동일을 못 쓰는 대중률은 유한의 영역에서만 타당하죠. 약속됐으면 포함이요. 이항. 사물이 수많은 사건과 관계에 근원적으로 안전된 모습이라면 좀 크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의 컴퓨터 같은 물리적 사물들도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의 일부로서
사물이 수많은 사건과 관계에 감정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책상과 컴퓨터 같은 물리적 사물들도 사실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다 변화가 좀 가죠. 너무 뻔한 질문이긴 한데. 예, 다 그냥 저기 과정, 그러니까 그 불교 그 바다 얘기할 때 그 물은 과정과 변화인데 파도가 치면서 잠깐 모양이 생기잖아요. 잔잔한 모양이나 파도 치는 모양, 잠깐 모양이 생기는 거죠. 근데 모양이 정해져 있지가 않죠. 흐름에서 약간 어떤 리듬이나 흐름의 리듬이나 어떤 순간의 어떤 찰나의 모습이나 어떤 패턴이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모양을 형성하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도 사실은 네, 계속 자라나잖아요. 변하고 있고 성하면 이제 이재은, 이재우, 그다음에 사물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사건과 관계가 잠정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다라고 사물을 정의할 때 지금 사건이랑 관계를 이용했는데 세계의 근본을 언급할 때는 사물보다 사건이라고 했죠.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말하자면 사물은 그냥 보이는 거, 네, 보이는 형태가 사물이고 사건이 근원적이라는 거죠. 양자역학적인 사건이 이렇게 그 표현형이라는 말도 쓰고 양자역학적인 사건이 사물로 표현되는 거죠. 사물로 표현되기도 하고 생명체로 표현되기도 하고 인간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기계로 표현되기도 하고 네, 그런 연륜이 우선 그다음에 아까 텍스트 마지막 줄에 나 역시 매 순간을 기억함과 공감, 관계, 선택, 환경이 결합하며 형성되는 살아있는 과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완전히 다른 사건에 결합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고유한 나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현대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변하지 않는 고유한 자아가 있었는데 사유라는 근대 철학은 변하지 않는 고유한 나가 있는데 그 현대 철학은 변하지 않는 고유한 나는 없죠. 그렇다고 아예 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예 나가 없으면 그거는 진짜 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비는 아니고 있긴 있는데 애매한 거죠. 그렇게 보면 상하면 전세원 그다음에 실체보다 관계를 우선한다는 말을 전통적인 철학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철학은 사실 앞에 이것도 좀 떠나는 얘기인데 전통적인 철학은 그 근대 기계론에서는 데카르트가 동물은 걸어다니는 기계라고 했거든요. 부품들이 결합돼. 그 전통적인 철학은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전통이 아니라 이제 근대 철학은 기계론으로 얘기했죠.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고 부분의 합은 전체가 되고 전체는 부분의 합으로 하는데고 그거를 이제 반대하고 깨트리는 게 화이트헤드의 이제 과정 철학이고 근데 더 고대적인 전통으로 가면은 오히려 화이트헤드는 약간 아이소레스나 플라톤으로 돌아가는 형태 현대 철학은 고대 철학으로 다시 회귀하고 돌아가는 형태 오히려 그 서양 현대 철학은 그 서양 고대 철학이나 아니면 동양 철학하고 접점이 더 커져요. 근대 철학이 특이한 거지 사실은. 근대 철학이 특이한 거고 근대 철학이 특이하면서 강력한 거죠. 과학의 힘을 근대 철학이 나왔으니까. 그 근대 철학의 힘 때문에 이제 무기도 최첨단 무기도 나오고 군사력도 나오고 산업혁명도 나오고 자본주의도 나오고 성하면 이재은 이재은 네, 이재은 저쪽 먼저 할까요? 그 화이트헤드 철학이 보면 사물 같은 것들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사건과 관계가 점진적으로 연결되어서 형성된 모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물 자체를 관념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확장을 말하는 건가요? 사물 자체를 관념? 네, 관념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다고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사물이 사물이다 생각해서 우리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유 안에 있는 그런 사물조차도 사유 안에 있는 관념조차도 사물이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확장
확장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관념 안에 있는 사물이요. 네, 우리 관념 안에 있는 사물도 네. 사물의 확장이라고요. 네, 우리 저희 사유 안에 있는 관념조차도 일단 개념조차도 그 사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확장을 한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사물이라고 할 수 있는 확장을 했다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자유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네. 자유도 수많은 시간과 단계가 완전히 완전히 그 장면으로 연결되어 있고 많은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사물이라 볼 수 있냐고. 아, 만약 자유? 네, 자유는 아니고 자유? 저희 관념 속에 많이 아, 그렇죠. 관념적 사물일 수 있죠. 관념적 사물이죠. 근데 이제 사유를 그렇게 관념적 사유물로 이해하면 근대 철학적인 게 되는 거고, 이 관념적 사물로 표현한 관념적 사물을 관념조차도 되게 막 유기체적으로 자기동일시하고 관념적 사물이 되면 나는 난 거지. 나는 뚜렷하게 명확하게 나가 있어요. 실체라고 하는 고정된 모양이 있는 나가 있는데 그건 근대 철학적인 사물이고, 화이트헤드 같은 현대 철학은 나는 나일 수도 있지만 내가 아닐 수도 있고 나와 비슷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 관념적 사물도 뭐 말하겠죠. 그런 관념적 사물이 되는 거죠. 근데 관념적 사물이면 뭐 관념이지 굳이 사물이라고 안 하죠. 사물은 보통 이게 실제 하는 거를 보통 사물이라고 하지 관념을 사물이라고 안 하잖아요. 사물에 대한 뭐 이미지, 인상, 감각상이라고 하지 관념적 사물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보통. 네. 상황이요. 준성. 이준성 쓰네. 그다음에 그 칸트가 불확정성에 관한 건데 그 칸트가 물자체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다를 이제 현대 과학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게 불확정성의 원리라 해요. 다시 말해요. 그러니까 그 칸트가 물자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현실 과학에서 나타난 게 불확정성 원리라고. 저도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그건 다 보면 돼요. 그냥 칸트의 12가지 도식의 형태로 나타날 것, 도식에 포착되지 않는 거는, 근데 문제는 칸트는 근대 기계론이기 때문에 양자역학으로 따지면은 입자성으로만 보는 셈이죠. 파동성으로 보지 못하지. 칸트는 파동성을 인식할 수 없다고 물자체 얘기를 하는데 현대과학은 파동성까지도 포착을 하니까 칸트는 아무래도 옛날 좀 후진과학을 많이 했으니까 최첨단 과학에서는 칸트보다 더, 근데 어떤 구도는 똑같죠. 성함이요. 강승범. 아니 승부입니다. 두 번째. 강성범. 이 과정 철학에서 모든 분들이 계속해서 변화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고유한 본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고유한 문제를 과정 철학에서는 사건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같은 본질도 데카르트가 말하는 본질하고 화이트가 말하는 본질은 다르죠. 데카르트가 말하는 본질은 자기동일적인 본질인 거고, 나는 나의 본질은 본질이다. 근원은 근원이고 근원이 아닐 수 없다. 근데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사건은 본질은 본질이면서도 본질이 아닐 수 있다. 또 본질은 수많은 본질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서는 이제 고대 철학의 본질하고 좀 더 유사하고. 이영우 학생. 그다음에 지금 화이트헤드는 세계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반대되는 사건들의 과정이라고 하면서 세계라는 걸 언급할 때 역동적인 요소들로 이야기를 다루잖아요. 네, 그럼 이 역동적인 요소들은 받쳐주는 근거가 되는 게 물리적인 요소인지 화학적인 요소인지. 물리냐 화학이냐? 다 말이죠. 물리학 다. 융합적인. 네? 융합적인. 네, 융합적인 거죠. 근데 이제 화학보다는 물리가 더 근원적이죠. 왜냐면 화학은 막 양자역학까지 다루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화학이 양자역학을 다루지는 않잖아요. 네, 물리라고 봐야 되겠다. 화학은
보통 분자하고 원자 단위에서만 얘기하지 소립자 단위까지 화학이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화학식 보면은 다 그냥 거의 근대 철학적인 구도에서 설명이 다 이제 딱 맞아들어서 뭐 H2O 하면은 이런 화학식은 딱그 원자 주기율 표보는 원자 개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화학식은 약간 화학은 그러면서 입자성, 연자적인 입자성을 토대로 하지 사동성까지 화학이 와가지는 못하죠. 근데 이제 요즘은 최첨단 화학에서는 양자역학적인 그런 측면하고 화학하고 융합적인 연구도 막 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최첨단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인공생명 막 이런 거 가지고 시도는 했는데 그것도 옛날에 시도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것도 20년 넘었는데 이런 유리키트에다가 인공생명 피 같은 거 이렇게 키웠는데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물리하고 화학하고 융합해가지고 하는 거고 아니면 제약회사에 제약을 개발한다든가 인지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 가장 최첨단 상황이죠. 화이트헤드는 내 순간 기억하는 문화 관계 선택 환경 결합해서 과정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모종의 이유로 내가 기억이나 관계가 다 끊기거나 그걸 잃어버리고 환경도 완전히 변화되면 그거는 그것 또한 계속 이어지는 과정 일부러 가나요? 아니면 그 앞의 과정과 다른 새로운 과정이 탄생하는 새로운 과정이 탄생하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막 정신적 충격 받아가지고 이상해지면 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같은 사람이 아니죠. 트라우마가 심해지고 그러면. 근데 이제 그것도 논쟁이에요. 트라우마가 심해졌는데 그럼 치료가 돼서 원래로 돌아온다. 그러면 연습성이 남아있는 거고 치료가 불가능하게 되는. 근데 치료가 불가능하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지금 최첨단 과학에도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영혼을 믿었잖아요. 영혼 인간 안에 아니면 맹자의 성선설의 본성이나 불교의 불성이나 이런 게 진짜 있느냐 없느냐는 해결이 안 됐죠. 그 저번에 얘기한 반증이 안 되니까 반증 가능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과학은 반증 가능성은 좋긴 좋은데 과학의 기준은 이제 반증 가능한 영역 안에서만 반증 가능하지 반증 가능한 영역 바깥에 막 신이나 형이상학이나 이런 거 자아의 문제나 가장 그거는 자유나 이런 문제는 그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죄송하면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세요. 그 화이트헤드는 모든 존재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으로 보았는데 그렇다면 수학적 진리나 편의적 가치같이 변하지 않는 걸로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해 주십니까? 아 근데 지금 내가 아까 수학적 시간 얘기했는데 그 얘기 들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수학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아니라고 결정했잖아요. 힐베르트가 수학은 변하지 않는 진리로 세계를 만들려고 했는데 베델이 변하지 않는 진리는 성립 불가능한 걸 완전히 증명해서 깨트려버렸으니까 수학조차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베델의 그 증명을 하이센드가 잘 받아들인 거죠. 수용을 한 거죠. 이항을.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항 학생 반칙에 전에 했던 그 브라우에 대한 질문인데 그 무한을 고정된 실체로 다루지 않고 계속해서 구성해서 나가는 과정으로만 본다면 이제 현대에서 사용하는 극한이나 연속성 개념이 필수적인 현대 미적분학이나 해석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직관주의 수학에 가지는 실용적인 한계가 좀 어려움들이 그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직관주의는 쓸모가 없어요. 직관주의가 답은 말해줬는데 여전히 그런 미적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극한이나 미적분, 확률 통계 이런 거는 힐베르트의 체계 안에서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제 힐베르트의 공리계 체계 안에서 계속 그러니까 그번에 칸트 얘기한 것처럼 요 세계가 이렇게 있으면은 힐베르트의 체계로 계속 이렇게 넓혀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힐베르트의 체계로 계속 파고 들어가 세계를. 근데 이거는 도달할 수가 없죠. 도달할 수 없다는 걸 걔들이 증명했죠. 그리고 요영역이 직관주의, 브라워가 말하는 영역이 직관주의 영역이 있는데 문제는 브라워의 직관주의를 직관은 아무 설명도 안 하니까
뭐 응용을 할 수가 없어. 설명도 앞에 짓고 그거 보면 안다는 건데 그거 가지고 뭐 발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통화하면 책임지. 그다음에 뒤에 학생. 사물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사건과 관계가 잠정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눈으로 보는 책상이나 돌 같은 단단한 사물들도 실제로는 멈춰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사건들의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렇죠. 아니 여기 그 과학 상식이잖아요. 이거 다 저기 에너지가 막 유동치는 거고, 에너지가 막 뜨겁게 넘치면은 공기나 이렇게 불이 되는 거고, 에너지가 좀 잔잔하면은 이제 쇠가 되고 뭐 나비나 우라늄이 되는 거고, 가장 얌전한 에너지가 우라늄이라고 하지 않나요? 우라늄이 가장 얌전한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영민주입니다. 그다음에 만약 고정된 나가 고 매 순간 변하는 과정만 존재한다면 과거에 내가 저지른 잘못이나 했던 약속에 대해 현재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근거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칸트 할 때 많이 얘기 못했는데 잘 물어봤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게 칸트는 그래서 그거를 그런 책임, 법적인 도덕적인 책임은 그 논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요청된다고 봤어요. 요청된다고. 왜냐하면은 범죄자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한테 고정된 의식이나 연속성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그냥 물질 덩어리면은 기계론적인 그 사람이 내가 죽인 거지, 몸이 죽였지, 내가 죽였지, 그 사람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상이잖아. 처벌도 그 사람의 뇌를 처벌하거나 그 사람의 몸뚱아리를 처벌해야 되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나라는 거나 자유의지나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그래서 칸트의 요청이 나오는 거예요. 현실적인 요구예요. 그 현실적인 요구 때문에 약속을 하게 된 거고, 처벌하기로 약속한 거죠. 어떤 나라에서 처벌 안 하는데요? 네. 뭐 옛날에 봐봐요. 학창에서 얘기했잖아요. 중국에서 막 애기고기 잡아먹고, 왕이 애기고기 잡았는데 처벌했어요? 근데 지 맘대로야. 애기고기 잡아먹었는데 처벌 못해. 처벌하는 법이 있어요? 힘 있는 놈이 장땡이지. 그 다음에 옛날에 그리스 시대 영웅들 보면 뭐 사람 막 죽여두고 멋있다 그러지. 사람 죽였다고 뭐 나쁜 놈이라고 그래요? 멋있다 그러지. 전쟁 영웅들. 네, 잔인한 왕들도 막 알렉산더도 막 대왕이라고 하지. 알렉산더가 악마라고 하진 않잖아요. 징기스칸도 영웅이라고 하지. 징기스칸 악마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징기스칸 악마였어요. 저기 서양 사람들도 징기스칸 악마라고 불렀어요. 징기스칸 같은 악마 어딨어요, 세상에. 아니, 현대 악마가 더 크지. 왜냐면 2차 대전에서 1억이 넘게 죽었으니까 히틀러가 징기스칸보다 더 악마가 죽었어. 징기스칸이 죽인 숫자보다 히틀러가 죽인 숫자가 몇십 배, 몇백 배는 많죠. 근데 또 따지면 뭐 히틀러가 악마냐 아니라 사실 영국 놈들하고 미국 놈들이 더 악마지. 영국 놈들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몇 천만 명 죽이고 노예를 만들고 학살하고 그랬는데 영국 놈들이. 그 미국 놈들도 인디안들만 몇 천만 명 학살하고 죽이고, 그 스페인 놈들, 포르투갈 놈들도 남아메리카에서 원주민들 막 다 죽여버리고, 다 역사에 다 나오잖아요. 사실 히틀러는 넘버 10 정도 되려나? 악마 순위로? 넘버 10, 징기스칸이 넘버 15 정도 될 거예요. 오히려 넘버 1은 거기 미국, 서양 제국주의지. 아프리카인들 다 학살했지. 인도 노예로 만들었지. 남아메리카 다 학살했지. 얘네들이 제일 악마죠. 그러니까 그 법이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약속인데, 그 약속이라는 것도 뭐 근거나 규칙이.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네. 쩍수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쩍수. 다수결. 네. 다수결 민주주의가 나오니까, 다수결 민주주의가 그래도 상식에 부합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사람 찔러 죽이는 거를 멋있게 만들자, 이런 법을 만들 수 없잖아요. 민주주의, 사람들의 상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과학하고 비슷해.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불확정적으로 그래도 근사치에 가까워져요. 개연적인 진리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상황이요? 정세왕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쪽 안 했으니까. 네. 저 화이트헤드는 세계를 부정적 실체가 아닌 끊임없이 생성되는 과정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인간의 정체성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존재 유지를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이 그게 되게 중요하죠. 여전히 이제 데카르트도 의미가 있고, 여전히 데카르트도 의미가 있고, 첫 번째는 직관, 나는 나다, 직관. 나는 나, 나는 나. 서태지 노래, 서태지.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쓰는데, 서태지 저 대학 때는 완전 신세대가 쓰는데, 서태지 나는 나, 나는 나, 직관. 첫 번째 직관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쟤는 이런 애다. 타자의 시선, 인정 투쟁할 때. 타자가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철학적으로는 데카르트처럼 나는 생각한다 할 때 의심이죠. 나를 의심하는 거. 의심하고 있는 이게 나 아니냐. 의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내가 나를 의심해. 의심, 의문, 호기심, 질문 이런 것들도 나를 좀 말해주고. 그 다음에 의심에 의해서 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인간한테는 내가 나를 보는 능력이 있죠. 동물들도 내가 나를 볼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조금은 볼 거예요. 동물들도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는지 조금은 생각하는데 인간만큼 명확하진 않겠죠. 인간은 되게 명확하잖아요. 내가 나를 봐. 나를 대상하지 봐. 저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저를 보잖아요. 저는 지금 말하고 있는 저를 보는데,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저를 보는 나를 또 제가 또 보죠. 또 말하고 있는 저를 또 보는 저를 또 제가 또 보죠. 끊임없이 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가장 근원적으로는 브라우어가 직관적인 말처럼 자아도 직관이 사실은 근원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답은